10년 전 8월 16일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가 복자로 탄생했습니다. 한국 주교단이 10주년을 맞이해 내놓은 시성기원 담화 내용 전해드립니다. 국외 소재 문화유산재단이 독일 상트 오틸리엔 수도원 아카이브 소장 한국사진 조사 성과회를 개최했습니다. 1,800여 점의 원판 사진이 공개됐는데 100여 년 전 우리 고유 문화 등이 담겼습니다. 서울대교구가 성모 승천 대축일이었던 지난 15일 주교자 명동 대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미사를 주례한 정순택 대주교는 성모 승천 대축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에 거는 기대도 전했습니다. 서울대교구가 교황청 승인을 받아 김수환 추기경의 시복을 추진 중입니다. 인사이트에선 김수환 추기경 안건 역사 전문가 위원장 조한권 신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10년 전 8월 16일 한국교회는 124위 순교복자 탄생이라는 큰 기쁨을 누렸는데요. 한국 주교단이 10주년을 맞아 시성을 기원하는 담화를 내고 전구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서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전 그날의 감격,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가 복자로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Dei Paulus Jungichon et centum viginti tres soci martiris beati nomine imposterum appellentur eiusque festum die undecima mensis Mai in locis et modis iure statutis cotanis celebrare possit. 시복식 후 10년이 흐르는 사이 한국교회에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3년 전 윤지충 바오로 등 복자 3명의 유해가 발견된 것입니다. 한국 주교단은 하느님께서 124위 시성을 준비하는 한국교회에 주신 특별한 선물, 시성을 위한 현양 운동의 때가 무르익었다는 표징이라고 크게 반겼습니다. 시복 10주년을 전환점으로 삼아 124위 순교 복자들의 시성을 위한 노력을 더 적극 기울이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시성을 위해 요구되는 건 기적적인 치유 사례입니다. 주교단은 124위 복자 가운데 어느 분의 이름으로든 전구를 청하여 얻게 되는 한 건의 기적적인 치유 사례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교회에서 제정한 124위 한국 순교복자 호칭 기도를 활용해 열심히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전국의 124위 순교복자 관련 성지에서도 순교자들에게 전구 기도를 안내하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 실천이 바로 124위 순교복자들이 신앙의 후손인 우리에게 기대하는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교단은 230년 만에 첫 순교자들의 유해를 찾게 된 기적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정성에 대한 응답으로 치유 기적의 은총도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사제 14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교구는 2027 서울 WYD 세계 청년대회 특별기획단과 지역위원회를 설립하고 각 분야와 지역 대표위원들을 임명했습니다. 올 하반기 사제 인사 발령 내용 전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사제 인사로 서울대교구 소속 사제 144명, 수도회 소속 사제 4명이 새로운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WYD 특별기획단과 지역위원회 설립입니다. WYD 특별기획단의 총괄 코디네이터는 이경상 주교, 지역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은 양주열 신부입니다. 홍성학 신부, 이재경 신부 등 사제 15명은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본당과 지구를 포함하는 WYD 지역위원회도 신설됐습니다. 중서울지역위원회는 전원 신부, 동서울지역위원회는 홍성학 신부, 서서울지역위원회는 이재경 신부가 담당합니다. 교구 청소년국장은 장원석 신부, 해외 선교봉사국장은 김동원 신부, 성소국장은 김진철 신부, 통합사목연구소장은 김재현 신부가 소임을 맡았습니다. 사목일선에서 물러나 성사전담 사제의 길을 걷는 사제들은 김종수 신부 등 모두 11명입니다.
본당 주임 사제를 도와 사목하게 될 협력 사제로는 김주영 신부 등 7명이 임명됐습니다. 이재열 신부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종합행정실장으로, 이성우 신부는 한국중독연구재단 사무총장으로 부임합니다. 가톨릭 중앙의료원 인사도 교체됐습니다. 배원일 신부가 가톨릭 중앙의료원 병원 경영실장으로, 그 밖에 성모병원 5곳의 행정부원장이 새롭게 임명됐습니다. 전영희 신부는 미사 도움사제, 이승주 김진호 신부는 주교자 기도사제, 김우종 이선호 신부가 공동체 기도사제로 임명됐습니다. 박민서 신부는 장애인 사목 특임사제로 발령받았습니다. 안식년에 들어가는 사제는 송우석 신부 등 11명이며 전명철 신부는 안동교구 삼복공소로 파견됩니다. 이번 사제 인사에서는 본당 사목자를 위한 사목정보지인 본당 사목 발행을 위한 직책도 신설됐습니다. 정순택 대주교가 발행인에, 구요비 주교가 편집인으로 임명됐습니다. 이경상 주교, 박규음 신부, 김강용 신부, 이승규 신부, 유한동 신부는 편집위원으로 함께합니다. 새 소임을 맡게 된 사제들은 27일까지 새 임지에 부임해야 합니다. 서울대교구는 이번 사제 인사에서 제3은평지구의 지구대표 본당을 불광동 본당에서 구파발 본당으로 변경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100여 년 전 독일 수도자의 눈에 비친 한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신앙 선조들을 비롯해 민초들의 실생활을 담은 사진들이 대거 공개됐습니다. 사진 1,800여 점 중에는 천연색을 확인할 수 있는 컬러 사진도 있습니다. 보도에 이힘 기자입니다. 1915년 유리건판 음화로 촬영된 서울 명동대성당입니다. 오른쪽 상단 닷짐 밑으로 강론대와 오름계단이 보입니다. 강론대와 계단은 베네딕토회가 설립한 목공학교인 숭공학교 학생들이 미텔주교 수품 25주년을 기념해 제작했습니다. 현재 오름계단은 성 베네딕토회 외관수도원에 있습니다. 안중근 토마스 의사의 신앙터전인 북녘당 청계동에서 열린 환등기 시사회의 모습입니다. 왼쪽 아래 앉아있는 베버 총합바스가 보이고, 맞은편 긴 수염을 가진 사제가 안중근에게 고해성사를 준 빌렘 신부입니다. 환등기로 사진을 처음 보는 신자들의 경이로운 표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장옷을 입은 할머니 곁에 있는 손자들 모습이 귀엽습니다. 컬러로 된 사진은 100여 년 전 한복의 아름다움을 생생히 전하고 있습니다.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12일 성 베네딕토회 서울수도원에서 독일 상트 오틸리엔 수도원 아카이브 소장 한국사진조사 성과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공개회에서는 국외재단이 2021년과 22년에 걸쳐 한국교회사연구소와 함께 오틸리엔 수도원 소장 한국사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은 도록 형태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사진은 1,874점. 원래 2,077점의 사진을 전수조사를 거쳐 한국과 관련이 있는 사진만 추렸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의 성과는 새로운 사료 발굴과 함께 천연색 사진으로 하여금 피사체의 원래 색감을 파악하게 된 것을 꼽습니다. 또한 기존 사진들의 필름에 해당하는 원판을 직접 확인하고 촬영함으로써 고도화 작업을 펼친 것도 성과로 꼽힙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더욱 상세한 역사 연구를 위한 토대가 마련된 겁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 송란희 연구이사는 성과 보고회에서 근대사 연구자료와 근대 기록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찾은 점, 그리고 민속사진으로서의 가치를 발견한 점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서울대교구와 수도회, 정부기관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을 통해 사료 발굴에 나선 덕분에 얻은 결실입니다. It highlights not just the historical and cultural significance of these photographs, but also the enduring bond between our communities. 한국교회사연구소 재단 이사장 구요비 주교는 역사적인 사진이 주는 감동에 침잠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희망했습니다. 조셉 빌렘 신부님이 안중근 의사를 면회하고 또 거기에서 고백성사를 들으시고 병자성 그 종부성사를 드리는 그 역사적인 그 현장의 사진을 우리에게 이렇게 참 전해주고 있는 데 있어서 정말 깊은 이렇게 감동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2025년
겸재정선 화첩 반환 20주년을 앞두고 한국과 독일 성 베네딕토회의 협력이 더욱 주목됩니다. CPBC 이심입니다. 지난 15일은 성모 승천 대축일이자 79주년 광복절이었는데요.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에서 성모님의 일치와 평화의 여정을 묵상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극기가 내걸린 명동 대성당.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를 주례한 정순택 대주교는 강문에서 성모님은 거룩한 침묵과 경청으로 신앙의 밤을 견디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다운 경청과 침묵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물질적인 또 소비적인 자극에 익숙해진 결과 마음을 열어 차분하게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일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경청은 침묵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침묵을 통한 경청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 중요한 시간을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자기 증여의 한 형태를 발견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정대주교는 광복의 의미도 일깨웠습니다. 바로 빛을 회복한 대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광복절의 참뜻을 되새기고 성모님의 일치와 평화의 여정을 묵상하며 우리 안에 깊게 자리한 반목과 미움에서 해방됐는지 자문해보자고 권고했습니다. 정대주교는 2027 서울 세계 청년 대회 거는 기대도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화해와 일치 속에서 2027년 서울 세계 청년 대회가 진정한 빛을 회복하는 광복의 새로운 출발, 평화의 일치를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대주교는 하느님께서 성모님에게 허락하신 영광의 승천은 성모님의 과거이자 현재이며 또한 우리의 미래라고 밝혔습니다. 승천의 은총을 입으신 어머니의 고귀한 전구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일치와 평화의 기쁨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또한 북녘 땅 우리 동포들 모두에게도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CPBC 김은규입니다. 바티칸 나우 시간입니다. 바티칸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다는 소식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맹현균 기자입니다. 교황청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파롤린 추기경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전선을 여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군대는 러시아 본토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본 파롤린 추기경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와 같은 반응을 내놨습니다. 누구든 군사행동을 벌이는 건 결국 모두에게 패배로 귀결된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파롤린 추기경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없는 패배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은 인명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한 빨리 갈등을 종식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했습니다.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Penso alle mamme delle vittime della guerra, dei soldati che sono caduti in questa guerra in Ucraina. Le mamme ucraine e le mamme russe, ambedue, hanno perso i figli. Questo è il prezzo della guerra.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바티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힘썼습니다. 교황청이 주목하는 건 보복입니다.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중동에서도 보복은 서로에 대한 파괴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무명 순교자들의 넋을 기리고 위로하는 전시가 개막했습니다. 대표적인 성화 작가인 정미연 화백의 무명 순교자를 위한 진혼곡인데요.
전시회 개막미사 현장에 김정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순교자들의 얼이 살아 숨쉬는 절두산 순교성지. 가장 길고 잔혹했던 병인박해 때 순교한 선조들을 기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순교한 대다수의 신앙 선조들은 이름조차 알 수 없습니다. 무명 순교자를 위한 진원곡 전시회를 절두산 순교성지에서 열게 된 배경입니다. 정미한 작가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무명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그 영혼에 위로와 안식을 청하는 마음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성모순천대축일에 개막미사를 주례한 임수정 추기경은 이번 전시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름조차 알 수 없을지라도 엄연히 우리 신앙의 뿌리에 이분들이 마땅히 기억해야 될 그 무명 순교자의 그 숭고한 희생을 기리면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되새길 수 있도록 이렇게 작품 전시회를 오늘 이렇게 처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정미연 작가는 12번의 항암 치료로 몸은 힘들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소명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암으로 투병함을 겪은 고통과 치유의 과정을 작품에 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고 힘들었던 만큼 더 가까이 주님 곁에 갈 수가 있었고 또 그 체험이 평생 그림을 그려오면서 순교자들을 위한 새로운 탄생이 되게끔 하셨던 그 주님의 큰 뜻을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막미사 후 작품을 하나하나 설명한 정 작가는 순교자들의 영원한 안식을 그림과 조각 작품에 담아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순교자들의 처절한 순교의 순간을 전하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눈물이 그 자비로운 눈물이 또 어디에 배어 있는지 우리가 퍼즐을 찾듯이 찬찬히 둘러보면서 한 번씩 이 귀한 선물을 느껴봤으면 참 좋겠네요. 이번 전시는 오는 10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스스로를 바보라고 부르며 서로에게 밥이 되어주라고 말했던 어른. 바로 한국인 최초의 추기경이었던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말입니다. 서울대교구는 교황청의 승인을 받아 추기경의 시복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복이 어떻게 추진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이트에서는 한국교회사 연구소장이자 김수환 추기경 안건 역사 전문가 위원장인 조한건 신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황청 시성부가 최근에 김수환 추기경의 시복 추진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제 김수환 추기경 하느님의 종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겠죠? 네, 본래 하느님의 종이라고 하는 용어는 시복 시성 과정 안에서 복자를 추진하는 대상자 후보자를 가리키거든요. 그런데 그 하느님의 종으로 이렇게 선정되면은요, 일단 시성부에다가 기본적인 약정과 함께 시복을 추진해도 좋겠느냐고 이렇게 서류를 올립니다. 그랬을 때 시성부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평가를 두고 이제 교구에다가 니힐 옵스타트라고 장애 없음이라고 하는 문서를 주세요. 지난 6월 18일 날 장애 없음 선언이 내려왔고 그래서 따라서 김수환 추기경님의 경우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하느님의 종 시복을 추진하는 대상자인 하느님의 종이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 예, 6월 18일에 이미 장애 없음 판정을 받음에 따라서 하느님의 종이라고 공식적으로 부를 수가 있게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또 김수환 추기경 안건 역사 전문가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네. 시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추진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시복 시성은 이제 법제화돼 있어요. 교회법 안에서 정확하게 그 시성법 절차를 가져서 진행이 되거든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교회법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7월 10일 날 처음으로 역사와 고문서 전문가위원회 그 회의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장애 없음 판정이 나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느님의 종으로서 시복 추진을 하게 되는데 이 처음에 시복 조사를 하게 될 때 교구 조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 조사가 끝나면 교황청 조사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 교구에서 조사하는 그
그 내용들은 이분이 뛰어난 덕행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전생에 걸쳐서 뛰어난 신앙의 모범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의 생애와 덕행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시복 재판은 언제쯤 열리게 될까요? 네, 이러한 그 덕행과 이분의 생애에 대한 자료 조사와 덕행에 대한 어떤 연구가 다 끝나게 되면은요,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재판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여러 증인들을 불러다가 이분에 대한 증언에 대한 수집도 하고, 이분이 평소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언까지 다 채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길게는 2년 정도 사전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분이 쓴 모든 자료들, 편지들, 그리고 그분과 만난 이제 목격 증인들이 있거든요. 저만 해도 김수환 추기위원장하고 3년 반을 새신부 때 함께 해화동 중흥에서 살았거든요. 살았을 때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런 조사까지 다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거치게 되면은 빠르면은 내년 하반기에 아마 시복 재판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부위원장 신부님께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이나 2년 정도 조사 기간이 필요한 거죠. 예, 신부님께서도 좀 특별한 시간을 함께 보내셨던 기억이 있으신데, 자, 그렇다면 김수환 추기경의 삶과 신앙을 관통하는 핵심 정신이 뭐라고 보시는지 또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2002년도에 김수환 추기경 당연히 그 전에도 알았죠. 신학생 때부터 교구장님이었으니까 잘 알았는데 2002년도 이제 보좌 신부 2년 끝나고 한국교회사 연구소 들어올 때 김수환 추기경님하고 해화동에 같이 살았거든요. 그때 아주 편안하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어렵죠. 아무리 은퇴하신 교구장님이지만 추기경님이 가까이 식사하고 하는 게 어렵죠. 젊은 신부가. 근데 추기경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아주 편안하게 여기 있다가 가게, 이런 말로 저를 그러니까 첫 마디를 해주셨어요. 이 숙소에서 편안하게 잘 일하고 가게, 이런 말을 해주시니까 정말 그때부터 마음 편하게 지냈는데, 추기경님 만난 핵심 정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은 교회 안에서 일제시대 때 학도병으로 끌려갔고요. 신학생 때 전쟁을 거치고 사제가 돼서 유학 갔다 오시고 평생을 이제 마산교구, 서울 교구장으로 계시면서 순명의 정신, 그러면서 동시에 항상 상대를 배려하는 배려함과 이렇게 관대함을 가진 사목자였다, 교구장님이셨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예. 자, 이렇게 김수환 추기경 시복 추진 과정과 함께 핵심 정신은 뭐라고 보시는지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수환 추기경 역사 전문가 위원장 조한권 신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 트럼프와 민주당의 대선 후보 해리스가 맞붙는 미국 대선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낙태입니다. 낙태 이슈에 적극적인 건 해리스 후보입니다. 여성인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 임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 때문에 여성의 보편적 낙태권을 보장한 판결이 뒤집혔다며 여성들의 투표 참여를 격려합니다. 반대로 트럼프 후보는 직접 낙태 반대를 말하진 않았지만 소속 정당인 공화당은 낙태 반대 견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는 낙태에 관한 조항을 헌법에 세계 최초로 명문화했습니다. 프랑스의 가브리엘 아탈 전 총리는 여성의 몸은 여성의 소유이며 누구도 여성의 몸을 대신 처분할 권리가 없다며 임신 중지에 대한 자유를 말했습니다. 에펠탑에는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는 문구까지 설치했습니다. 프랑스의 낙태 개헌으로 유럽뿐만 아니라 곳곳이 낙태권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지난 6월 한 유튜버가 자신은 임산부이며 임신 36주에 낙태를 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브이로그 형식으로 낙태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이 아닌 연극이라고 했지만 보건당국의 신고로 이루어진 수사 결과는 낙태는 사실이었습니다. 36주면 한 달 뒤가 출산입니다.
경찰은 유튜버와 낙태 수술한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에는 정치권의 방관이 있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태아 생명 보호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 사이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으라며 국회에 2020년 말까지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지금까지 새로운 낙태죄를 마련하지 않으면서 낙태죄는 사실상 위헌으로 폐기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국회의 태만이 낙태와 관련된 모두를 살인범으로 만들었습니다. 낙태에 대한 교회 입장은 명확합니다. 임신이 되는 순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일은 살인입니다. 낙태가 가능한 허용 범위에 대해 논쟁이 있지만 생명 존중의 시각으로는 다 무의미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생명을 제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돈, 권력, 출세욕이 낙태의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낙태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어머니 태중에 있는 인간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낙태 주장은 스스로 삶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존엄 자살로 이어지게 됩니다. 헌법에 낙태권을 명시한 프랑스는 곧바로 조력자살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낙태와 자살인 조력자살이 등장하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인간을 쓸모에 의해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쓸모가 있으면 삶을 가질 수 있고 쓸모가 없으면 태어나지도 못하거나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성을 가집니다. 쓸모에 의해서 출산과 죽음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필요 없으면 버려지는 기계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생명체입니다. 오늘 사제 눈 제목은 낙태는 살인이다입니다. 사람을 쓸모로 평가하지 않고 생명을 가진 존엄한 인간으로 대하는 세상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